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15편. 오늘은 조조는 어떤 리더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국지의 중요한 인물 3인방이 있죠. 유비, 손권, 그리고 조조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조는 꽤 성공한 창업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조조는 어떤 리더였을까요? 조조는 세 가지 면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꽤 운도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그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조조의 리더로서의 첫 번째 자격은 아버지의 투자로 자수성가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굽힐 줄 아는 자세가 있었다. 세 번째는 조조가 가진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공부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의 창업반 리더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전투력과 그 다음에 지략 그리고 문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과연 조조 말고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국의 시조들 중에서 한고조 유방이나 아니면 명태조 주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포용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나름대로 영향을 갖고 있지만 조조처럼 문무를 겸비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의 아주 드문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다고 봅니다. 조조의 책사였던 곽가는 조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죠. 조공은 원소와 비교해 10가지면 도, 의, 치, 도, 모, 덕, 인, 명, 문, 무에서 뛰어나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기 상사를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조조가 초기에 성공하게 된 세 가지 토대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투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투력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게 청주병이었죠. 청주병들은 조조가 청주 지역에서 황건적 무리들을 토벌했는데 그 황건적 무리들 중에 30만 명 중에서 아주 젊고 튼튼한 대략 18세에서 20세 정도의 젊은이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선발 정예부대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인력들을 경제적 토대인 둔전제를 만드는데 투입을 했죠. 당시에 군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나 군량미 조달이었습니다. 중원 지역이 전쟁과 기근, 홍수 등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졌고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버려진 땅들이 많았는데요. 그 버려진 땅들에 조조는 이 황건적에서 토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하를 유랑하던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둔전제에서는 농와 농기구를 국가로부터 제공을 받으면 60%의 소작료를 내면 되고요. 스스로 농기구야 농기구를 쓴다면 50%의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50%의 소작료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소작료는 통상 50%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둔전제가 조조가 실시한 이후에 제갈량도 이것을 따라서 했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조의 둔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조조의 세 번째 성공 토대는 바로 인재 등용인 게 되겠죠. 조조 휘하에는 수많은 모사와 맹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사와 맹장들이 조조에게 그냥 충성한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의 조조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허창에 모셨던 헌재로 인해서 조조가 아닌 조정을 보고 찾아온 관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관료들을 과연 조조가 어떻게 잘 활용했을까? 이런 어떤 리더로서의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조조의 인재 등용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순욱이었습니다. 원래 순욱은 원소 휘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원소가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설들을 이끌고 조조한테 달려옵니다. 당시 조조는 별 볼 일 없던 청년 장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와서 조조한테 달려와서 헌재를 모셔다가 천하 호령해라 라고 하는 이제 직언을 하게 되고요. 수도 허도의 관리 그리고 보급 담당을 합니다. 순욱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새로운 나라의 창업이 아니라 한나라의 부흥을 생각을 했죠. 당연히 순욱은 한나라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조와 함께 무슨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욱은 조조가 보낸 빈 찬압을 보고 자신에게 그 어떤 애정이 떠났거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는 썰이 남아있죠. 어쨌든 조조의 어떤 인재 등용과는 그 집안이나 출신 여러 가지 스펙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품행이 바른 건 아니든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품행이 바른 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취적인 것은 아니고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품행이 바른 것은 아니다. 전원 초기의 책사 진평에게 어찌 독실한 품행이 있었으며 전국시대 모사 소진이 어찌 신의를 지켰는가. 말하자면 진평은 품행이 없었어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여지는 것이고 전국시대 소진이 신의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역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하로서 도용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조의 인재등용 관여인데요. 조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인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의탁이란 방법을 썼는데요. 의탁이란 스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순욱, 그 다음에 곽과 순유 이런 사람들이 원서를 버리고 찾아왔고요. 선거란 보통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순욱은 순유라고 원래는 삼촌뻘인데 이 사람을 데려오고 곽가는 유엽을 데려오고 유엽은 만총과 여건, 만총은 모계를 추천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싸움에 이기게 되면 저쪽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때 투항의 방법이 있겠죠. 진림이라는 사람이 원래 원소의 휘하에서 조조를 글로써 욕했던 인물인데 이 진림을 투항을 받게 되고요. 또 정욱이라는 사람은 조조가 친히 가서 데려왔고 또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의이죠. 사마의는 조조한테 임용되기 싫어서 중풍이 걸렸다고 하는 꾀병도 부리고 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조조의 강요에 의해서 조조 휘하에서 책사로 일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마의는 조조와 함께 일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의는 워낙 그 좋은 집안 출신이고 뛰어난 자였는데 조조가 사실은 이 집안이 그리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환관의 손자였고 결국은 군벌의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더 일하기 싫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목숨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조 밑에 와서 밀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마의는 끝에 가서 이제 성공하게 되는 인물이죠.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흔히 그 난세의 간웅이다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간웅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붙여진 어떤 좋지 않은 별명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조조가 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응변에 관한 고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왕후의 목을 빌린 조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원수를 공격하는 중에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관리 왕후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왕후에게 작은 대박을 사용해 곡식을 분배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군사들이 이를 알고 불만이 들끓자 조조는 왕후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죄가 없네. 하지만 군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자네의 목이 필요하네. 자네의 처자들은 잘 돌봐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게나. 그러면서 그의 목을 효수의 수급을 장대 높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시했다고 하죠. 왕후가 고의로 작은 곡을 사용해 군량미를 훔쳤으니 군법에 의해서 처단했다. 이후 군사들의 원망은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조조 같은 장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군량미 보급이었습니다. 결국은 많은 농토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 농토에서 군량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군량미 보급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적을 공격하는 중에 군량이 부족하다니 이걸 어떻게 넘길까? 이 병사들한테 군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병사들이 언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임기응변 넘길까 하는 방책에 의해서 왕의 목을 빌린 조조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던 거고 결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서 곡식을 생산하는 체제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순욱의 건의에 따라서 돈전제를 시행해서 지속적 군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조조가 임기응변으로 어떤 군량미 부족을 넘기고 또 순욱의 계책에 의해서 돈전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여유로운 이 군량미 보급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 훗날 관도대전에서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결정적 방책이 이제 되었던 거죠. 결국은 그 조조처럼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해서 조조는 그런 시기를 잘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조의 특기였던 겁니다. 조조가 가진 능력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재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문학적 이제 실력이었던 거죠. 조조가 비록 집안은 좋지 못했지만 조조 개인으로 보면 상당한 그 노력파이고 또 리더로서 여러 가지를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문인으로서의 능력인데 조조는 역사적으로 건한 문학을 일으킨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삼조라고 부르는 인물들인데 조조, 그의 아들 조비, 그 다음에 조식 3인을 삼조라고 부르고 또 조조가 이 건한 문학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칠자라고 하는데 공융, 진림, 왕찬, 서간, 완우, 응창, 유정 이렇게 7명을 건한 칠자라고 부르는데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조조가 분위기를 만들었던 곳에서 문학을 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군벌들이 서로 천하를 두고 다투는 와중에서도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업도에서 이 인물들을 데리고 문학을 논했다고 하는 게 조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읽는 손자병법은 사실 조조가 주석을 단 겁니다. 이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이 알려진 문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나라 시대에도 아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조가 이 선자병법을 편집하고 여기에 주석을 이제 달았던 것이죠. 그 조조 이후에도 많은 인물들이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았는데 조조의 주석이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를 보면 조조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는 문인들이었습니다.
이 문인들은 결국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책상머리 위에서 이런 병법의 주석을 달았던 거죠. 하지만 조조는 스스로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다음에 승리하면서 패배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 춘자병의 주석에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감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조조의 주석이 가장 뛰어난 주석으로 후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온 책 중에 도덕경이 있는데요. 도덕경은 물론 이제 전국시대에 또 나온 책이지만 이것도 잡다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의 다음 세대인 조비 그리고 조의 시절에 왕필이라고 하는 젊은 천재가 등장을 해서 도덕경을 겨우 20살 때 이것을 편집하고 주석을 이제 달게 됩니다. 이 왕필이란 사람은 이 건한 7자의 한 명이었던 왕찬의 조카였던 거죠. 우리가 읽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도덕경을 겨우 20살 먹은 왕필이 주석을 달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은 조조가 만들었던 그 건한문학의 그 문학을 높이 칭송한 이런 문화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문인이나 예술가들은 사실은 이런 군주가 먹고 살게 해주고 잘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활동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제 법인데 결국은 조조가 이렇게 문학가들을 잘 우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이런 건한 문학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건한 문학은 사실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문학 사조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군벌들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에서 이런 문학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후대 역사를 들여다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조조가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조가 꽤 많은 시를 남겼는데요. 그 시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단가행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여기 보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나니 인생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인생이 짧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가행 중에서 마지막 구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가 얼마나 인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주공은 씹던 음식마저 뱉고서 손님을 귀히 맞이하였기에 천하인심이 그게 돌아간 게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거죠. 바로 주공이란 사람은 주나라를 세웠던 문왕의 아들이죠. 문왕의 첫 번째 아들은 주왕이 돼서 왕이 되었고 그 주왕의 동생이 주공이죠. 공자가 자기의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인데 주공이란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맞기 위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도 뱉고서 손님을 맞이했다더라. 그만큼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조조는 이런 시를 남겼던 거죠. 천하인심이 그에게 돌아간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기한테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단가행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조조의 인생관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조의 인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